스캠 스캠. 성격이 이것도 이제 선생님 그 여러분이랑 했던 그 대회비 모고에도 있었고 선생님 교재에도 이게 있죠. 이 검사 성격 검사지는 이것도 이제 적중 사례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본 논술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지문도. 근데 이제 지문이 나오지만 지문은 똑같이 나오지만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 중심으로 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자기보고식 검사 얘기하면서 MBTI 얘기도 했거든요. 그게 나왔죠. 이 보기에. 그래서 MBTI가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검사라고 했는데 사람 생각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출제자도 MBTI를 예시로 냈죠. 그래서 성격에 대한 지문이고, 그리고 성격이라는 것은 이 고유한 행동 패턴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다. 그래서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에 대해서 흔히 대표적으로 자기보고식 검사라는 게 있다. 자기보고식 검사라는 거는 피검자랑 응답자가 일치하죠. 이 자기보고식 검사라는 건 피검자라는 거는 검사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피검자와 응답자가 일치를 합니다. 반면 뒤에 나오는 자기보고식 검사와 달리, 즉 이제 국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뭐와 달리거든. 왜냐하면 뭐뭐와 달리에 들어가는 순간 이 문단과 이 두 문단의 구조 관계는 대립관계가 되죠.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각을 잡을 수 있는, 이거는 얘와 달리 응답자와 피검자가 불일치하죠. 불일치합니다.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피검자를 떠올리고 응답자가 매기기 때문에 응답자가 피검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써주거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할 때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좀 잘 보이는 게 유리한 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에 대해서 적죠. 그러면 더 적은 걸 봤을 때 생각하는 대로 적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막단락에 소개된 거는 투사죠. 투사검사. 투사검사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자극과 반응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극과 반응으로 간접적인 파악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로 나왔죠. 자극과 반응, 자극에 대한 피검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MBTI를 예시로 든 자기보고식 검사, 이게 이제 1번의 답이고, 2번에 대해서는 자극과 반응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투사검사, 이게 이제 답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답을 작성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해설도
채점 기준도 되게 심플하게 제시할 수 있겠죠. 채점 기준도 이제 좀 함께 볼 건데 백제 이거였죠. 이것도 뭐 쉽고 뭐 명확하죠. 채점 기준이 폭락 만들었다. 특히 있다. 이거 이제 해설지 나눠줄 건데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채점 기준을 제시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 그거를 모의논술 단계에서 더 봐야 돼요. 작년에도 모의논술의 난이도는 엄청나게 쉬웠지만 조건 같은 거를 본논술에서 더 심화시켜서 내면서 본논술이 어려워졌거든요. 난이도가. 지금 이런 뭐 1,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굉장히 명료하죠. 근데 뒤로 갈수록 채점 기준이 조금 더 중요해지거든요. 이 문제 구성은. 이것도 지금 명료하죠. 검사의 종류가 답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다. 선생님이랑 이게 또 답까지 유사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답으로 내는 게 약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답까지 똑같이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풀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건축 지문이 또 나왔어요. 아까 그것도 화작도 건축이 주제였는데 이게 각각 다른 파트긴 하지만 비문학에서도 건축 지문을 제시하는 거 보면은 약술 전형이 원래 이런 실용적인 주제의 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모래 출제 경향성이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도 이거에 평소에 수업 때 굉장히 강조한 어떤 거? 인과성. 뭐뭐가 늘어나면 뭐뭐가 줄어들고 뭐뭐가 늘어나면 뭐뭐도 같이 늘어나고 이게 이제 상관관계라고 선생님이 불렀던 그게 나왔죠. 그게 중요한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의 정의에서부터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러나 이하 문장부터 인과성, 상관관계가 나오는 이런 진술이 나오죠. 처지면상이 발생한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거리가 벽이나 기둥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서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제 또 상관관계가 나오는 거죠. 벽이나 기둥 사이의 거리, 벽과 기둥 사이의 거리 이거와 거리가 멀어지면 보의 길이도 길어지면 얘네 둘 사이에 인과성이 이제 나오는 거지. 얘네는 그러면 정비례 관계를 갖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밑에 공식을 뽑아낼 수 있는 진술도 나오죠.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 처짐량이 된다. 얘는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를 기록한다. 그리고 최대 처짐량은 기둥 간 거리의 4제곱에 비례한다니까 결국 그냥 비례한다는 거야. 그치? 4제곱이라는 거는 터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얘네들이 또 얘네와 보의 처짐량이라는 중요한 개념 역시 비례한다. 다 정비례 관계를 부르는 거죠. 관계성을 다 노출할 수 있는 문장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 단락에는 이제 중요한 외력, 내력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압력을 받으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내력과 크기와 같은 뭐 외력이 발생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가 외부로부터 힘인 외력을 받으면, 외력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힘이고, 보의 내부에는 외력에 저항하는 내력이 생기게 돼 있고, 외력과 내력 개념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힘이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역시 따라서 이하 문장이 중요해요. 따라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 보가 파괴된다. 이런 문장. 이런 문장들이 다 뒤에 나오는 문제의 답의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 보가 파괴된다.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따라서 문장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따라서가 짧은 간격으로 2번 연속 나오면 사실 별로 잘 쓴 글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아마 조교한테 시켰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인데, 대학원생한테 시키는 그런 느낌이 나죠. 따라서 문장이 사실상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문장 관계를 해요. 우리가 방금 밑줄 그은 부분 이거잖아. 한계치를 넘게 되면 외력을 지탱할 수 없어 보가 파괴된다. 따라서가 한 번 더 나와요. 따라서 보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력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을 좀 더 심화시킨 게 이 문장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내력 한계치에 대한 부분. 내력 한계치는 결국에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보의 강도가 보가 파괴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보의 강도라는 게 낮아진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력 한계치는 결국에는 보의 강도와 관련이 있다. 이거를 내력 한계치는 결국에는 보의 강도가 어디까지 버텨지는가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도 또 정비례를 하는 거야. 내력 한계치가 적으면 보의 강도도 그만큼 약하겠지. 이해했죠?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거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게 지금 쉽게 나와서 그렇지 어렵게 나오면 되게 헷갈리게 어렵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서술어를 완성하게 돼 있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선생님도 굉장히 이런 조건을 이번에 선생님이 출간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런 조건을 제시할 때 좀 출제자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서술어로 문장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형식, 이 글을 쓰는 형식까지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출제 변화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바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더 주문해서 여러분 다 지금 정답은 웬만하면 맞았거든요. 이 4자 이내로 작성할 거예요. 이런 조건들. 그리고 다른 조건을 보면은 글자 수를 아예 주죠. 그런 조건도 있고, 이 이내라는 말이 있으면 좀 더 답의 범위가 넓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이 쓰는 거는 정비례 관계 내에서만 자유롭게 쓰면 돼요. 즉 이제 가까워질수록 처짐량은 작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감소하겠지. 이 선생님이 말한 이 표현 모두가 답이 되는 거야. 한계치와 보의 강도도 정비례하니까 한계치가 작으면 보의 강도는 약해지거나 낮아지거나 뭐 감소하거나 뭐 이러겠지.
이 모든 표현들이 맞게 되는 게 정답으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목하세요. 이제부터 조건을 더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작다, 작아진다, 적어진다, 줄어든다, 감소한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답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할 말이 많은 게 여기 뭐 출강 교재 이제 선생님 거 구입해서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애들이 답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을 항상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답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를 알거든. 근데 이제 문제집을 이제 출간하는 어떤 검수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제 정답과 해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로 좁히기를 원하더라고. 근데 난 알거든. 현장에서 실제해보면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자르듯이 할 수 없고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내가 복수 정답 제안을 되게 많이 했어. 이것도 뭐 가로 열고 이것도 정답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검수팀은 거의 하나로 좁히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 풀다 보면은 뭐 하나만 답으로 돼 있고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문제집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아서 이거는 맞다고 해줄 수 있다. 이거는 기준을 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가져오면 여러분들은 저자직감을 드릴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얘네도 원래 안 이랬어. 원래 얘네도 되게 단순하게 답을 제시하다가 자기들이 채점해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제시하잖아. 작년 기출만 해도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어. 답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은 거지. 이런 거는 얘네가 이렇게 되게 많아지고 정확해진 거는 챗GPT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거와 똑같이 답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단어를 다 알려줘. 이랬을 수도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작다, 작아진다, 적어진다, 줄어든다, 감소한다. 약해진다, 약하다, 낮아진다, 낮다, 줄어든다, 감소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 선생님이 아까 판서로 정리해 준 대로 정비례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파악해서 그냥 적기만 하면 웬만하면 이제 걸리겠죠, 이 중에서.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실전은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온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제 또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실전은 이 지문의 한 2배 길이로 나옵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여러분 연습시키는 정도 길이로 나와요, 실전. 알겠죠? 지금 이거는 한 2세 단락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다 제시해놨는데 실제로 한 4-5단락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넘겨서 문학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화한계 같은 작품이 나왔고 이번 모의논술에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오히려 조금 문학이 난이도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특이한 건 문법이 없다. 문법이 원래 A, B 중에 하나 정도는 문법을 물어보는 게 나왔었는데 문법이 아예 없는 걸 보면은 문법의 비중을 올해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건 추측이에요. 모의논술이 원래 그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대비는 해야 돼요. 선생님 교재도 이제 파이널로 진행될수록 문법을 계속 이제 포함시킬 건데 문법은 뭐 나올 때마다 공부하는 정도로만 해도 된다라고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자, 근데 이제 일단은 모의논술에는 제외가 됐어요. 특히 이과 친구들이 있다면 이과는 정말 문법을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사실 이과는 문법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모죽질환가
이건 우리가 멀티버스에서도 본 적 있는데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거는 이제 죽지랑을 예찬하는 노래. 두 개의 이제 가나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둘 다 예찬적이죠. 하나는 죽지랑을 예찬하고 있고 하나는 설총을 예찬하고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상황과 반응으로 엮어서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특이하게 상황이 다르고 상황이 이제 상황과 반응으로 봤을 때 상황이 가나의 차이가 있죠. 가는 추모고 나는 번개야 번개. 누가 설총이 왕한테 이러이러해 주세요 라고 번개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반응은 일치합니다. 예찬적. 그죠? 이게 가나 공통의 그래서 반응은 공통점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상황이 차이점으로 된 그런 조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분석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게 EBS에는 없는 조합인데 따로따로 돼 있는 건데 가나가 이런 식으로 상황과 반응 중에 뭐 하나라도 같은 거를 엮는 거죠. 비슷한 공통점 있는 작품.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면은 죽지랑을 이제 그리워하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이 항상 이 한가 형식의 작품은 맨 뒤에 두 구에 포인트를 준다고 쌤이 작품 정리할 때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 난이요 이렇게 맨 마지막 결구에서 항상 영탄형 어미를 보이면서 포인트를 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낙구의 감탄사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뒤에 나 작품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메타 중에 하나죠. 훌륭해라. 여기도 역시 영탄적 어조로 훌륭해라. 이것도 영탄이고 뒤에 나오는 이것도 영탄이다. 스승이요. 선생님이 항상 이런 식의 첨자 설정 그리고 그 보기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를 부르는 형식, 돈도 이런 건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거와 동시에 말을 건넨 어조도 되잖아. 이런 것들이 보기에서 이렇게 슬슬 풀어가지고 제시를 한 다음에 인분을 찾게 만들었죠. 근데 난이도가 쉬웠던 게 이게 계란 노른자 풀듯이 워낙 말을 잘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 저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저 위에 이 낙구 감탄사 그 부분을 각각 찾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답으로 적게 돼 있어요. 약술은 그죠?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에서 다 문제 답으로 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도 확인이 되죠. 그래서 화한계는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뭐 작품 정리나 지문 공부보다는 출제 패턴이나 답을 제시하는 방식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만 정리해주면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설총이 왕한테 건계하는 내용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좋은 정치 해주시오 라고 하는 거를 건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설총이 화한계라는 작품을 먼저 썼고 자기가 쓴 화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왕한테 이러이러한 정치하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작품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신하가 설총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의 화자는 설총이 아니죠. 설총을 예찬하는 사람이 화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반응이 예찬적이 돼요. 그래서 임금을 위해 화한가를 노래한 설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딱 끊고 여기서까지 딱 끊은 다음에 설총이 이 임금을 위해서 화한계를 노래한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럼 뭐라고 임금한테 얘기를 했는지가 그 다음 부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항이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하리오까지 묶어보세요. 화항이부터 하리오까지 여기서부터 선생님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설총이 왕에게 권고한 내용입니다. 설총이 왕에게 권고한 내용. 어떤 내용이냐? 황이 봄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진홍색, 연자색 꽃. 이게 이제 색채어죠. 진홍색, 연자색 꽃 네모치고. 색채어를 드러내면서 색채어를 통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간신무리. 중요하겠죠.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이 간신무리와 충신무리를 지칭하는 용어를 대립해서 여러분이 감상을 하는 거예요. 얘네는 간신들이고 왕이 정말 가까이 하고 들으셔야 할 분은 이 허연 백동 같은 충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성한 군자 얘도 충신 라인업에 들어간 거죠. 와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 진홍색 연자색 꽃, 이 겉만 화려한 감언이설만하고 입에 바른 말만한 간신들은 온갖 교태를 부리지만 허연 백동, 노성한 군자 이런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이런 분들은 온갖 잡초와 함께 뒤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라는 거는 이 잡초라는 거는 이제 작품에 이제 보면 소인배라고 나와 있는데 안 좋은 의미겠죠. 당연히 잡초와 진짜 충신과 간신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인재를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구할 일이 없으니 그것을 어찌하리요라는 게 구별하기가 그만큼 힘든데 어떡하리라는 얘기고, 나라를 이룰지 엎을지라는 거는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하는 거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렸어,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라는 뜻이고, 색황이 어찌 현인들 뭐 이런 얘기는 거기 밑에 나와 있지만 어찌 현인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하리오 라는 게 여자를 멀리하고 이런 허연 백도원 같은 현명한 사람들만 가까이 해라 라는 왕에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여색에 빠지면 그 왕조가 몰락하고 막 의자왕이나 뭐 그런 의자왕이 뭐 역사적으로 그런 계획대전이나 계획전쟁 이런 데서 패하면서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썼다고 하는데 원래는 아니라고 나중에 소명이 됐죠. 그 의자왕이 그랬던 거는 좀 유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역사가 재해석됐죠. 아무튼 그러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지 말고 헌인을 가까이 해라 이런 관계가 가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또 왕이 잘 들어가지고 이 한마디에 미혹이 풀린 신라의 임금이 자칫하면은 이제 이 미혹이 풀렸다라는 건 자칫하면은 이 왕은 이 신문왕이거든요. 신문왕이 설총이 아니었으면 여색에 빠지고 간신에게 휘둘렸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미혹이 풀렸다 그런 의미고, 계림풍동 뭐 이런 어려운 말은 밑에 각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계림은 신라를 의미하는 거고 풍동은 이제 백성들이 감화됨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서 태화를 이루었네라는 건 태평성대를 이루었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요. 태평성대. 그래서 신문왕이 온갖 상가들을 다 다니면서
인재들을 모았다. 꽃향기를 모았다라는 건 인재들을 모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난송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어섰네라는 건 온갖 인재들이 다 나라를 위해 모여서 이제 인재 등용에 성공했다. 인재 등용 성공.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해라 당시의 설총 스승이여 고물피리 소리에 온갖 풍파가 멎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답에 해당하는 부분, 영탄적인 어조로 마지막에 고물피리 소리라는 거는 이런 좋은 인재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이 좋은 인재 정책을 권고한 이 설총의 이 조언 권계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나라의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만든 설총을 예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 반응을 보는데, 마지막에 예찬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작품이 반응이 예찬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으로 쓰는 문제가 뒤에 나와서 되게 쉽죠? 첫 부분, 다는 이제 자, 이것도 잘 보십시오. 답을 여러분이 정확히 조건에 맞게 잘 썼는지를 한번 보고요. 시행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썼던 것 같아요. 시행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낭이어 길이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장에 천어절과 끄어절 쓰라고 했으면 낭이어 있으리라가 되겠지. 시행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낭이어 길이, 이게 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행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훌륭하라 스승이여, 이게 이제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봤을 때 쌤이 눈대중으로 보기는 했지만 여러분 다 맞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답에 그래도 한번 어떻게 제시되는지, 워낙 단순하긴 하지만 한번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화한계는 우리가 같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본 거고, 자, A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빨리 하고 또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스겜 B 피세요. 선생님이 뭐 스겜 메타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끔 어떤 학생이 선생님 게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게임을 선생님과 선생님 와이프의 공통점이 평생 게임을 하지 않았다.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드물죠, 사실.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근데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반대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또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을 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자식이 과연 게임을 나중에 할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둘 다 안 하는 부모, 유전자가 있으면 얘도 안 해야 맞는데 또래들이 하면 또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아빠는 왜 게임을 안 해?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럴 때 내가 귀찮아도 게임을 이제 이 나이에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벌써부터 뜬금없이 고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이걸 보면 마루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죠? 이제 1살인데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거. 자, 일단 그 첫 번째 다시 이제 화작이 나왔는데,
예상 독자를 물어보잖아. 뜻풀이를 또 물어보죠. 이런 것들이 화작에서 여러분이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독해 포인트죠. 사실 특히 예상 독자. 이거는 여러분이 항상 실제 수능 화작을 풀 때도 예상 독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해 줘야 되거든. 이게 문제 나오는 패턴이 뻔한데 계속 반복해서 틀려 애들이. 어떤 글을 쓰던 간에 예상 독자 설정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수능도 그렇고 약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게 돼 있거든. 화작이라는 거 자체가 글쓰기잖아. 글쓰기에서 여러분들은 예상 독자 누구를 생각하고 글을 써야 돼? 약술은 약술도 간단한 글쓰기잖아. 예상 독자는 출제자잖아. 그러니까 출제자의 요구에 맞는 답을 여러분 써야 되는 거고, 예상 독자를 상정하고 거기에 맞춤 글을 쓰는 게 글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예상 독자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상 독자라는 거는 이 동아리 신입생을 모집하는 거니까 학우들일 거 아니야, 같은 학우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틀레나는, 그죠? 이런 표현 해도 되나? 굉장히, 그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이게 주작이라는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학생이 쓴 거를 가정하고 내는 건데, 이게 학생인 척하고 어른이 썼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이가 나오는 거거든.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요즘 세대에서는 이건 매기는 말이죠. 그죠? 요즘에는 부정문을 쓰고 이거를 하면은 비꼴대밖에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세대차 갈리는 게 MZ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죠? MZ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죠? 요 뭔지 알죠? 이게 원래 이게 이 이모티콘 알죠? 선생님 가끔 쓰는데 요즘엔 또 이걸 쓰는 걸 가지고 또 이제 뭐라 하더라고. 뭔지 알지?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쓰면 뭐 정신병자 아니면 뭐 이거 쓰면은 무슨 자의식 과잉에 뭐 어쩌고저쩌고 봤어요? 그 피드? 이거 너무 쌤도 그거 본 다음부터는 이거 못 쓰겠더라. 그래서 아주 가끔 쓰는데 이게 원래 뭐예요? 이게 원래 서양 애들 그거죠? 서양 이모티콘이거든요. 이게 서양 애들은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쓰는 게, 동양인들은 캐릭터를 표현하고 소통을 할 때 눈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인 키티가 입이 없잖아. 눈만 있고. 키티가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수염 도라에몽인가? 아무튼 동양은 눈을 강조해, 눈을. 근데 이게 서양이랑 완전히 반대로, 서양은 입이 없으면 되게 무섭게 생각한대. 귀신이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서양은 소통을 할 때 입을 훨씬 강조해서 서양이 이 이모티콘 씁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누워있는 입이잖아. 이게 눈이고, 그지? 지극히 서양적인 이모티콘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많이 따라 썼는데, 요즘에 또 이걸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잖아. 그럼 도대체 뭘 써야 되니? 챗GPT가 깔끔하게 정리해준 게 그냥 느낌표 쓰래. 그래서 챗GPT가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이랬더니 챗GPT가 이런 거 쓰는 걸 권하지 않는데 자기도. 그래서 좀 이상하대. 이거 쓰래, 그냥. 이게 제일 깔끔하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거 많이 쓰잖아. 이게 제일 요즘엔 대세고. 이게 이게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데, 요즘에 어쨌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은 이건 누가 봐도, 그죠? MZ들 사이에서 이건 매기는 거다. 이게 매기는 걸로 안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동아리 신입생을 모집하는 글이지만 선생이 쓴 글 같은 그런 느낌. 40대 이상의 선생님이 쓴 것 같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는 이 질문이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 사실. 나머지는 다 내용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답으로 바로 가보면은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설정한 부분은 해내기 여러분인 거죠. 우리 마루입니다. 이거죠. 잠깐만. 이것도 내가 이래서 사실 중간교재 되게 중간교재 자연편에 이게 오류가 앞부분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왜 검수팀이 못 잡아냈지? 아니 그거는 검수팀이 저거 한 거야. 실수한 거야. 이게 검수팀이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이 지금도 내가 한 실수랑 비슷한 거야. 이게 문장이 너무 짧으면은 첫어절과 끝, 여러분도 그런 실수에 조심해야 돼. 지금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순간 착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틀리는 거지 뭐 이렇게 적으면, 그지? 이렇게 적으면 틀리는 거야. 이건 되게 첫어절 끝어절 적기도 애매하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마루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그냥 강탈하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도 유일하게 이제 오게티가 자연편에서 이 첫어절 끝어절을 정답 제시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질문 받는 거에 지쳤어요 지금 되게. 그래서 그거 오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석진이는 인문이야 자연이야? 자연이라서 보기는 그거 봤지? 근데 뭔지 그냥 그러려니 할만하지. 뭔지 알았지. 아직 안 풀었다 그랬어요? 저기 예린이도 자연이라 그랬나? 그런 문제 하나 있어요 앞부분에. 그거 하나입니다. 내 조교들도 이걸 못 잡아내고 검수팀도 못 잡아냈어. 진짜. 이게 뭔가 이렇게 문장이 너무 짧고 이러면 착시로 그렇게 되게 착각하기 좋은 것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답을 적으면서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루는 오리 말이랍니다. 요게 이제 답이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이거 아까 저기 승환이가 한 질문이랑 비슷한 건데, 이게 행이 갈려져 있어가지고 띄어쓰기가 제대로 제시가 되지 않아서 이거 정답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봅시다. 그쵸? 이것도 되게 깔리기 쉽네. 이거를 우리 말이랍니다를 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아니야? 수정답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건 첫어절 끝어절 문제로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낼 거면은 편집을 똑바로 하든가. 편집을 이거를 갈아버리면은 이걸 띄었는지, 이거 행을 갈아버리면 띄었는지 붙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아까 저기 승관의 질문한 것처럼. 그럼 틀렸다고 그리고 질문이 아주 엉뚱한 질문은 아니었네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너가 물어본 부분은 좀 엉뚱했어. 그거는 앞에 띄어쓰기가 제시가 돼 있잖아. 이것도 한번 볼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 마루는 뒤에서 띄고 있잖아. 바로 뒤에. 그럼 우리 띄고 말이랍니다 라고 했을 때 말이랍니다로 정맥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내면은 가천대가 복수 정답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궁금하게 만들어지는 그거라서 선생님 답을 확인해봤는데, 이런 거는 첫어절 끝어절 문제로 하필 왜 이런 걸 냅니까 문제가, 그죠? 이런 건 실전에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답은 우리말입니다가 통째로 답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랍니다로 썼다면 그것도 사실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전에서 이렇게 편집을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말이랍니다만 정답으로 한다, 그러면 실전에서 되게 논란이 많이 되겠죠. 이의제기가 많이 되겠죠. 이거는 가천대 측도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전에 이런 것들은 보정이 될 거다. 넘어가서 택배지문, 이것도 이제 선생님 적중 사례 중에 하나인데 자연 교재에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문은 똑같이 나도 문제는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시각 자료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보는 심화된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교재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원래 맘만 먹으면 진짜 이거 복잡하고 어렵게 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선생님은 그림 같은 걸로 막 냈거든. 그래서 일단 되게 내용이 재밌죠. 우리가 택배를 맨날 택배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 사실상. 엘리베이터에 택배 기사님이 올 때 하필 내가 나가야 되고 뭐 들어가고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나죠. 택배 기사님은 항상 맨 꼭대기층을 찍은 다음에 쭉 이게 활보를 하잖아. 근데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워낙 그 혜택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뭐라 할 수 없죠. 뭐 불평을 너무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어떤 원리로 택배가 발송이 되고 그런 거를 다룬 질문이죠. 그래서 택배란 하면서 택배는 하면서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순서와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항상 뭐를 하는 게 좋다? 넘버링을 하는 게 좋다. 첫 번째 절차가 고객 접수, 두 번째 절차가 터미널 이동, 그다음 마지막이 영업소에서 수거한 사물을 다른 터미널로 보내고 하나의 터미널이 여러 곳의 영업소를 담당한다. 마지막이 조금 복잡하죠. 이후 그 부분이 마지막이구나. 이후는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이 지정한 이게 중요해요. 간선 운송. 이 핵심어가지고 간선 운송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 순서를 그냥 핵심어를 중심으로 짧게 그죠? 2번을 너무 쌤이 이게 너무 지문이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잠깐 정리를 좀 해줄게. 두 번째가 터미널로 이동한다가 1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 문장이죠. 터미널은 영업소에서 수거한 화물을 다른 터미널로 보내고 하나의 터미널이 또 여러 곳의 영업소를 담당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절차죠. 1, 2, 3단계를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러분이 진의 정보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확인해주기가 편하다. 그리고 이제 요 막달락이 분류에서 끝나죠. P2P와 HNS와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평소에 지문도식화를 이렇게 선생님 판서를 해고 여러분한테 훈련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문도식화는 훈련이지 스킬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뭐 P2P, HNS,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분류해놓고 글 분석하는 연습을 평소에 잘 하면 실전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지문 위에다가 표시를 해도 되고 좀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안목을 키우라고 평소에 이거를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스킬은 아니에요. 이건 훈련법이야. 알겠죠? 다음 주에 구평을 보고 선생님이랑 수능 같이 하는 친구들도 여기 많지만 그걸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동안 훈련하고 연습한 거를 실전에서 잘 써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거죠. P2P 유형은 이러면서 하나씩 클릭해서 설명하는 구조로 돼 있고 반면 HNS 유형은 이렇게 되면서 얘네 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그 중간 형태인데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왜 하이브리드는 설명을 안 하냐? 자른 겁니다. 그래서 지문 전체를 내지 않아요. 그냥 애매하게 잘라서 이런 형태의 글이 나온 거고 실전에서는 좀 더 가다듬어질 거예요. 세 가지를 제시했으면 세 가지 다 설명한 부분 나와야죠. 자를 때 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좀 긴 분량으로 실전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대학원생 단계에서 낸 것 같다. 문제를. 그래서 자기 조교를 시켰을 거다 아마 이거 출제는. 원래 교수들은 귀찮은 거 절대 자기가 직접 안 하거든.
모의논술까지는 출제까지 너무 귀찮았을 거다. 자기들은 검수만 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퀄리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티가 나요. 자, 그래서 P2P 유형 반면 HNS 유형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서술을 하고 있죠. P2P 유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뭐 그 하이퍼바이저 그 지문에서 연습했지만 연습한 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구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 P2P 유형의 장점이죠. 장단 구조에 대해서 파악했는지를 뒤에서 또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하 문장이 역시 국어는 중요한데 더 많은 음성 노선이 필요해서 운송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는 뭐가 있다? 단점이 있다. 이게 단점이죠. 반면 H2S 유형은 여기에서 장점이었던 게 여기선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하 문장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그런 앞부분은 당연히 장점이 나왔겠지.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비용 및 인력을 경감, 즉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이제 LCNS의 장점이어서 장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 뒤에 답을 잘 쓸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아까 그것처럼 결국에는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채우게 돼 있지. 그치? 거기에서 문제 나온다고 쌤이 얘기했지. 거기에서 수능은 3점짜리 문제가 나오고 약술은 또 답을 쓰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쌤이 항상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보면은 이 문제 유튜브 가보면 운송 단계의 수가 기억은 니은의 비해니까 기억이 이제 P2P고 니은이 LCNS잖아. 그래서 운송 단계의 수가 기억의 장점은 뭐였어? 시간이 소요가 덜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운송 단계는 수가 적겠지. 그치? 그리고 기억이 니은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까 시간 소요가 적게 걸리는 게 장점이었죠. 둘 다 적다라는 의미로 적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 조건에 맞춰서 적는 게 그럼 이제 되게 중요해지죠. 문제는 쉽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리고 1은 5자로 2는 2자로 작성할 것 이런 조건을 준다라는 거에 여러분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맞고티로. 왜냐면 이런 것들은 어렵게 내면은 또 되게 어려워요. 지금 쉽게 내서 그렇지.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강조한 것처럼 관계성, 인과성 이런 거를 지문에서 처음부터 파악을 해놓고 답을 쓸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채점 기준을 봅시다. 채점 기준 보면 이렇게 짧다, 적다, 적기 때문에 아까 그거에 비해서는 허용 범위가 되게 좁아졌죠. 왜냐면 이게 단계, 개수와 시간이기 때문에 작다는 안 되고 적다만 인정을 했어요. 적기 때문에. 왜냐면 시간이 작다, 뭐 단계가 작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적다라는 거는 적다와 작다는 다르지. 적다와 작다는 다르다. 적다는 개수 개념이고 작다는 크기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짧다, 적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반대는 길다, 많다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까 거의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자 넘겨서 에이전트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랑도 했고 선생님 교재에도 있는 것들이고 선생님 교재에 있는 게 B형에서 거의 다 적중을 했어요. 이거는 본문술에도 쌤이 얘기했죠. 이거 에이전트 나올 가능성이 200%라고. 이거 하면 본문술에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왔는데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 이 말 자체는 우리가 공부한 거에도 있었어요. MVP.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어렵게 공부했죠. 뭐 계산하는 걸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상태, 행동, 보상, 상태, 변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여기서 분류에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보상을 최대화. 우리는 보상을 계산하는 걸 했었죠. 예전. 근데 여기서는 범위를 잡아주고 우리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계산하는 거를 더 어려운 걸로 연습을 했죠. 여기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인과성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물어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이 정보는 이 감세 계수에 대한 거. 감세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이면 미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이 문제는 이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단락에서만 답의 근거가 나오는 거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구조는 이과 친구들 이과 친구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실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거 지금 한 단락만 읽으면 그럼 되는 건가? 라는 거는 이게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가 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한 문제로도 여러 단락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이과는 이렇게 지문당 한 문제가 나오는 지문이 많거든. 문제수가 6개잖아 이과는. 근데 문과는 지문당 2문제씩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과는 이런 식으로 특정 단락에서 몰빵될 수가 있다. 한 문제씩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다는 아닙니다. 한 문제로 여러 단락을 보게 만들 수 있어요. 일반화는 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문제가 특성이 그렇죠. 요 단락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감세 계수에 대해서 감세 계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고려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즉 뭐냐면은 감세 계수라는 것은 0으로 갈수록 이제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값이고 1로 가면은 미래를 현재만큼 고려한 거다. 딱 이거죠. 그래서 지금 3번의 답을 요거를 이해를 하면은 적을 수 있는 거죠. 감세 계수가 뭐에 가까울수록 미래를 덜 고려한 거다. 0에 가까울수록 일단 1은 0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문장이 또 2번의 답을 쓰게 돼 있죠. 이때 행동 가치의 최대값은 상태 가치와 동일하다. 이것도 역시 값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진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2번은 행동 가치를 적용해줘. 행동 가치와 비교하여 최적 정책을 도출합니다. 거의 맞았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해 줘요. 이는 최적 행동을 선택했을 때 기대 가치가 상태 가치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 정책은 따라서 이하 문장이 결국에는 더 확실한 정리를 행동 가치를 가져내는 게 있습니다. 국어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역시 답으로 넣겠습니다. 알겠죠? 뭐 어렵지 않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인과성을 나타낸 특정 단락이 에서 문제가 몰빵되는 건 수능이랑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기록했던 차나 한 잔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한번 지금 선생님도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이걸 여러분이 왜 많이 틀렸을까? 아무래도 이것도 제너레이션 갭 이슈 아닐까? 세대차 문제. 그러니까 요 학원 말고 그 선생님 분당 쪽 학원에서 수리 선생님이랑 이제 약술 설명을 하는데
수리 설명 그 설명회를 하시면서 무슨 문제 출제 그 원리를 학부모님들한테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걸 미역국 레시피로 비유해서 설명하시더라고. 미역국을 조리할 때 레시피. 난 그걸 보면서 약간 조금 왜 하필 미역국인가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미역국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시험 볼 때 그 속설 있잖아. 여러분도 수능 때 그게 뭔지 알지? 엿을 왜 주는 거야? 엿이 원래 엿 먹어라 이러면 원래 욕이지만 왜 하필 엿을 시험 때 주는 거야? 찰싹 붙으라고. 엿이 끈끈하니까. 그리고 화장지 휴지 선물할 때도 있잖아. 술술 풀리라고. 그지? 술술 풀리라는 건지 뭐 코를 풀듯이 풀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풀리라고 주는 거잖아. 포크도 주죠. 잘 찍으라고. 그럼 이제 수능 때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런 많은 미신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죠. 시험과 관련해서. 근데 대표적으로 미역국은 왜 수능날 먹으면 안 돼?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지? 그럼 몇 가지 금기 그게 있어요. 그릇 같은 거 깨지는 것도 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그거죠. 그래서 이번에 답이 미역국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못 쓴 거지 이거를? 답을. 그리고 왜 차나 한 잔이 1번 답인데 왜 차나 한 잔을 다 뒤에 썼을까?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오답 루틴을 좀 연구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2번으로 차나 한 잔을 썼거든.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너무 명확해. 이게 사실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진짜 실제로 이 작품 선생님이랑 공부했잖아. 실제로 직장 생활하면 실제로 자를 때 정말 이러거든. 잠깐 차나 한잔 하실까요? 라든지 잠깐 물론 이제 잠깐 얘기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너무 뻔하잖아. 너무 이제 눈치를 채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냥 우회적으로 조금 미안함을 담아서 차나 한잔 하시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 문제에서 이거 작품은 봤으니까 문제로 바로 가보면 이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관습적으로 근데 이게 내 그 지문은 이게 저기구나. 해설이구나. 해설 말고 먼저 본문을 봐야지. 보면은 차나 한 잔이라는 답을 쓰는 맥락을 보면은 관습적으로 인정과 배려의 의미로 사용되죠. 여기에 당연히 차나 한 잔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이번에 썼을까? 그래서 이거는 해고 사실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니까 차나 한 잔이 맞죠. 여기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차나 한 잔이 나와요? 문화부장이 차나 한 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차나 한 잔이 먼저 나오잖아.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여기서 미역국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맨 마지막 이 보기에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다른 신문사 문화부장의 말과 행동의 이면에 깔린 거절의 의미를 함축적인 관용 표현, 의호 표현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차나 한 잔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절하는 내용까지 반영되어 있는 관용어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역국이지. 무슨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자 여기에서 이제 거절을 당하면서 앞질러 가지고 차값을 빨리 내버린 이 문화부자 이 거절을 한 그게 이제 미역국이다. 이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지만 까였다. 이 상황이랑 문화부장이 먼저 차나 한 잔을 하는 상황이랑 다른 상황이거든. 무슨지 알겠어? 그거를 구별할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게 뭐야? 중략 부분 줄거리나 앞부분 줄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건 다음 주에 도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잖아. 자, 봐봐. 여기서 어떤 문화부장이 차나 한 잔 한다면서 가방을 이러고 위로 보냈어. 이게 첫 번째 답인 건 차나 한 잔. 그치? 근데 그 다음 시퀀스는 또 따로 있는 거야. 그는 다른 신문사에 다른 신문사. 그잖아. 이걸 구별했어야죠, 여러분.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거에서 거절을 당했다. 이거 다른 상황인 거야. 이 거절이 이 미역국이라는 말로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라는 거는 그가 말하는 거야. 내가 거절 당한 사람이 해석을 한 거야. 문화부장의 말을. 그지? 그래서 이 미역국이 거절과 관련한 관용표현은 미역국인 거고 배려와 관련한 관용표현은 차나 한 잔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각각 배려, 거절을 상징하는 관용표현을 답으로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어때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고수들은 앞부분, 중략 부분 줄거리를 정말 잘 읽는다. 꾹꾹 눌러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뽑아낸다. 이거를 여러분이 무시했으면 여러분 이거 다 못 쓰게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중략 부분 줄거리 이거 중요성 내가 항상 얘기하죠. 잘 봤어야 되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 명 빼고 다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모의논술에서 이렇게 틀리는 게 있는 문제가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차피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 모의논술은. 이 문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푼 거 중에서 정답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차나 한 잔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차나 한 잔. 그것은 이제 또 이 부분이 또 여러분이 공부할 만한 게 선생님이 제시했던 차나 한 잔 제시문이랑 또 전혀 다른 부분이 나왔어. 그것도 교훈 삼아야 돼. 직접 연결 하지만 지문을 워낙 원체 짧게 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논술은 여기에나 이걸로 냈지만 또 본논술에서는 선생님이 제시한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지문을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직접 연계이지만 EBS에 나온 해당 부분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차나 한 잔이라는 게 뭐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율이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차나 한 잔. 이 말 자체가 어떤 차나 한 잔 하자라는 거 글씨가 단수일 거야. 차나 한 잔 하자라는 건 어쨌든 원래는 좋은 의미잖아. 같이 차 한 잔 하자는 거는 뭐 안 친한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따뜻함이랑 어떤 비정함을 동시에 갖춘 말이거든. 동시에 품고 있는 말이지.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말이고, 그리고 색깔로 치면은 이것은 이 흑과 백을, 흑백 요리사처럼 흑과 백을 동시에 머금고 있는 말이라서 섞으면 뭐가 되는 거야? 회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라는 것 자체가 따뜻한 미담이라고 하지 비극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문학적인 수사들, 이런 걸로도 문제 낼 수 있어요. 사실 수사법 같은 거 조건을 준 다음에 이번 모의논술은 원체 쉽게 출제되면서 수사법 같은 거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보기로 줬지만 뭐 역설적 표현이나 뭐 색채요 이런 걸로 조건을 준 다음에 이런 문장 같은 거 쳐넣어서 끄덕여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차나 비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어린이 신문 이거에 대해서는 이 질문의 다른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톰 X를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 어플 이 주인공 그가 그리고 있기도 하거든. 이런 부분들 나온 김에 한번 또 공부를 해보고 또 한 가지 이 작품에서 낼 수 있는 거는 구도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면은 이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 밖 서술자죠.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는 글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서술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 안의 주인공. 이거는 3인칭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이런 것들이 좀 특이점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의 어떤 생각을 그대로 묘사한 듯한 그런 서술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부분도 좀 더 어렵게 내면은 그런 거를 또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그 부분 날 무척이나 무한하게 했었지가 이게 3인칭인데 갑자기 나의 심리가 1인칭처럼 나오잖아. 사실은 어렵게 내면은 이런 거 쓰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1인칭도 아닌데 3인칭 작품인데 왜 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초점하자의 서술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다음 주에 나올 구평에서도 선지나 보기 같은 거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 좀 챙겨주고. 자, 그래서 이 질문 내에서 볼 수 있는 좀 중요한 지점 포인트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잠깐 한번 돌 테니까 여러분이 4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답 쓴 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4번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아, 이게 충분히 됐던 거.